누구나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그 누구도 그 개혁이 쉬울 것으론 보지 않는 개혁, 바로 검찰개혁이죠. 자, 문재인 정부에서도 검찰개혁이 지금 주요 개혁 과제 중에 하나로 되어 있는데 과연 가능할지, 바로 이 검찰개혁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책이 나왔습니다. 권력과 검찰이란 제목이고요. 부제가 무시무시해요. 괴물의 탄생과 진화라고 하는 부제를 달았습니다. 이 책을 펴내신 최강욱 변호사,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최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책이 이름만 되면 다 알만한 네 분과 네. 최강욱 변호사님이 따로따로 1대1로 네. 대담한 걸 묶었더라고요. 네. 한겨레 신문의 김미겸 선임 기자, 그렇습니다. 네. 검찰 출신의 지금은 의원이죠. 금태섭 변호사, 네. 의원. 그다음 판사 출신의 각하새끼 짜. 누구나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그 누구도 그 개혁이 쉬울 것으론 보지 않는 개혁, 바로 검찰개혁이죠. 자, 문재인 정부에서도 검찰개혁이 지금 주요 개혁 과제 중에 하나로 되어 있는데 과연 가능할지, 바로 이 검찰개혁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책이 나왔습니다. 권력과 검찰이란 제목이고요. 부제가 무시무시해요. 괴물의 탄생과 진화라고 하는 부제를 달았습니다. 이 책을 펴내신 최강욱 변호사,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최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책이 이름만 되면 다 알만한 네 분과 네. 최강욱 변호사님이 따로따로 1대1로 대담한 걸 묶었더라고요. 네. 한겨레 신문의 김미겸 선임 기자, 그렇습니다. 네. 검찰 출신의 지금은 의원이죠. 금태섭 변호사, 네. 의원. 그다음 판사 출신의 각하새끼 짬뽕 유명한 네. 이정열 전 판사. 네. 그리고 민변의 핵심 멤버였던 김선수 변호사. 예. 이렇게 네 분을 딱 한 이유는 뭡니까? 우선은 저하고 좀 다행히 친분이 다 네. 많이 있는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각자의 영역에서 그간의 검찰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또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함께 나눴던 분들이라서 예. 다들 이제 언론에서 바라보는 시각, 검사 출신, 또 판사로서 느낀 검찰, 또 변호사가 느낀 검찰, 이런 게 직업별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네. 근데 네 명 다 이 괴물의 탄생과 진화라는 부제에 동의하던가요? 제가 사실은 지은 이름인데요. 동의까지는 구하지 않았고 얘기하다가 당연히 동의하실 걸로 알고. 예. 그러니까 네 분도 다 검찰은 괴물이다. 그렇습니다. 예. 언제 태어난 거예요, 이 괴물로서의 검찰이? 처음부터 괴물은 사실은 재헌의회에서 이제 우리 검찰 제도를 처음 설계할 때에는 예. 친일 경찰들이 장악한 경찰 조직에 대한 우려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시적으로 검찰에다가 권력을 몰아준 셈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소수의 검찰을 통해서 그 시절에 보면은 일제 강점기에 적폐가 쌓여 있는 경찰을 인권과 합법성의 관점에서 통제를 하자. 그렇게 하려면은 검사에게 수사의 정교권을 주는 것도 필요하고 수사를 지휘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 예.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형법에 보면은 인권 옹호 직무 방해죄라는 특이한 구성 요건이 있거든요. 뭐죠? 이게 이제 경찰들이 인권 침해를 했을 때 검사가 그 부분을 잡아내서 특별하게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범죄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재헌의회에서는 다른 나라 입법례하고는 좀 맞지 않지만 예. 우리나라의 독립 직후의 대한민국의 특성상 검찰의 당분간 권한을 좀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검사들은 어쨌거나 고시라는 과정을 통해서 통과된 사람들이고 예.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예. 민주적인 통제가 좀 더 쉽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던 것이죠. 그때 출발은. 사실 해방이 됐지만 경찰 조직의 거의 80% 이상은 일제 때 경찰 하던 그렇습니다. 사람이었었죠. 네. 그리고 당시의 정권이 또 이승만 정부가 경찰 권력에 많이 의존을 했었죠. 네. 그때는 군대가 바로 하던 때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책에도 나옵니다만 에피소드 중에 경찰들이 검사를 살해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본 때 보면은. 그다음에 검찰총장이 반민특위와 관련해서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시니까 노덕술 씨를 비롯한 친일 경찰들이 모여가지고 저거 암살해버리자. 네. 이런 모의를 한 적도 있고 그럴 정도였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그 당시에 검찰은 그럼 정말 훌륭한 역할을 했었는 모양이네요. 역할을 제대로 하진 못했죠. 그러니까 그런 권한을 부여받았지만 하려고 하다가 네. 후퇴하고. 네네. 그러니까 숫자도 너무 적고 어허. 또 검사라는 직역 자체가 과거에 이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강점해서 지배할 때 경찰들은 하급 간부들은 소위 조선인으로 채우고 예. 고급 경찰 간부하고 검사는
일본 사람들이 장악을 해서 그랬죠. 통제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런 시스템을 그냥 물려받은 꼴이 되다 보니 검사들도 어떤 인권과 정의를 앞세워 가지고 그 본격적으로 통제를 한다고 하기에는 저게 좀 일본 사람들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지? 뭐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빌미가 있으니까. 네네. 그리고 경찰들이 또 워낙 막강하니까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들어질 때는 이제 그랬고, 네. 근데 그때 부여된 수사에 대한 지휘권, 네. 또 그다음 공소권, 독점, 그렇죠. 네. 그거는 그 후로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강화가 됐으면 됐지 바뀐 강화됐어요, 적이 없는데요. 어. 사실은 이게 이제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시는 일인데 4.19 혁명 이후에 이제 2공화국 정부가 수립되고 예. 그때 이제 의원내각 전법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때 이제 새로운 민주화의 과정을 밟아가는데 그때 2공화국 의회에서 이미 자 이제 검찰의 권한을 제자리로 돌려놓자. 지난 이승만 정부 때 주었던 권한은 한시적으로 어떻게 보면 경찰을 통제하기 위한 거였으니까 예, 예. 당시에 왜 4.19 부정선거의 주역들이 경찰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뭐 사형도 당하고 막 이러지 맞습니다. 않았습니까? 예. 어. 그러니까 그 끝에 그러면 경찰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이제 원래 권한을 돌려주고 검사가 법률적으로 통제를 하게 하자. 이렇게 이제 논의가 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5.16 쿠데타가 나면서 그런 논의들이 다 중단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씨 입장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권력을 잡고 나니까 군대로 행사할 수 있는 물리력, 그 다음에 당시에 정보기관 중앙정보부를 창설해가지고 또 그 날것의 물리력으로 그냥 통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물리력으로만 통제해서 끝나는 일이 아니고 어쨌거나 합법적인 절차를 갖춰야 될 외양을 갖춰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그 부족한 정통성, 권력의 정통성을 검찰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합법성을 부여받는, 합법성을 강제하는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한 측면이 있죠. 예. 예.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전두환 노태우 정권을 거치면서 민주화가 점점 진전되고 민주화가 진전된다라고 하는 것은 군부의 힘이 점점 빠져가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날것의 물리력으로 이거를 장악하기에 어려운 상황이 되니 그때부터는 형식적 법치주의를 앞에 내세우고 그러면 법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올가맬 수 있는 검찰이 이제 소위 넘버원이 되는 거죠. 네. 예,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민주화의 진행이 검찰 권력을 오히려 강화시켜주는 역사. 하하. 예, 그런 게 있었습니다. 군, 그다음에 중앙정보부, 네. 나중에는 그게 안기부, 보안사. 보안사 네. 이런 쪽에 힘이 세게 집중돼 있다가 그렇습니다. 그 힘을 이제 더 이상 못 쓰게 되니까 그렇죠. 예. 그쪽이 조금 약화되는 대신 네. 검찰이 세졌다. 네, 물리력을 약화하는 대신에 법률적인 통제를 강화하려면 그러면 그때도 왜 독재 정권들이 법치주의를 많이 얘기했잖아요. 맞습니다. 그 법치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얘기하는 법치주의가 아니고 그러니까 국민들을 법에 근거하지 않고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제 근대 법치 국가의 원리 기본 원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 지금 독재 정권이 얘기하는 법치주의는 우리가 내가 일방적으로 법을 만들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처벌하겠다. 이런 식의 법치주의를 강요해 왔거든요. 그 법치주의의 선봉에다가 검사를 세웠던 것이죠. 네. 그 4.19 직후에 2공화국에서도 검찰의 힘을 좀 빼야 된다는 논의가 있다가 이제 무화됐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다음 박정희 정권, 전두환, 노태우 이 군부 정권이 지난 후 네. 김영삼, 김대중 그 정부 때부터는 검찰 개혁 얘기가 안 나왔어요? 그때도 사법개혁위원회라는 형식으로 어느 정도의 추진을 하고는 있었죠. 네. 그런데 사법개혁이라는 거는 명칭 자체에서 보시듯이 사법부를 중심으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은 사법부 소속이 아니고 행정부 소속이다 그렇죠. 보니까 예. 사법개혁의 중심에 놓일 수 있는 주제가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측면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하신 유명한 말이 있는데 내가 장관 20명을 줘도 검찰총장하고 안 바꾼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권력자가 돼서 어떤 그 하고 싶은 일들을 해나려다 보니 검찰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 권력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고 유용한 거죠. 예, 그렇죠. 예, 하나로 다 모여 있으니까. 그렇다 보니 이걸 손에서 쉽게 놓기가 어렵고 검찰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권력과 결탁했다가 권력에 힘이 빠지면 다음 권력을 위해서 그 앞에 권력을 물어뜯고 그 맞아요, 예, 맞아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뒷권력의 신임을 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정치 집단화돼가고 네. 또 마치 최근에 이제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선 때마다 검찰 수사가 꼭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BBK 사건 수사가 그래요. 있었고 그 앞에는 그 이회창 후보 아드님에 대한 병역비리 수사의 내용이 어떠냐 이런 식으로 검찰이 소위 천하쟁패의 순간마다 등장을 해서 이걸 결정적으로 판가름하는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괴물로 진화했다라는 표현을 하게 된 것이죠. 선거 기간
중요한 수사를 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그렇습니다. 권력 만드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네. 그러다 그 권력이 힘 빠지기 시작하는 3년차, 4년차 되면 권력 내부를 물어뜯고. 그렇습니다. 네. 이야. 그래서 차기 정권을 또 나름 설계를 하죠. 네. 다음 정권에다가 뭐를 갖다 바칠까. 이런 모습이 반복되다 보니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검찰이 어떤 수사를 할 때 항상 그 의도를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네, 예, 네. 그 범죄의 실체나 증거를 궁금해하시기보다는 그리고 또 검찰이 그걸 알기 때문에 정치 지형이나 언론을 또 최대한 활용하죠. 예. 예, 그렇게 해서 계속 쌓여가는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YS 정권 때는 바로 그랬고 네. DJ 정부 때도 음. 검찰 개혁에 대한 무슨 눈에 띄는 조치는 별로 없었죠. 없었죠. 그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처음에 취임해가지고 검사장들을 청와대로 초치해서 오찬을 베풀면서 그때 이제 검사장들이 굉장히 긴장한 상태로 갔다는 겁니다. 네. 자신들이 사형을 구형하고 집행하려고 했던 사람이 맞아요, 대통령이 맞아요.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김대중 대통령이 휘호를 하나 써주거든요. 음.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네, 네. 그것의 의미는 나라 꼴이 이 모양이 된 거는 검찰이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똑바로 해라 이런 의미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게 지금도 대검찰청 중앙현관에 걸려 있는데 검사들은 우리가 나라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오히려 오용을 하게 되는 예. 결과가 생겼죠. 예. 그런데 이제 김대중 정부 때는 잘못된 어떤 검찰의 행태나 관행을 제도적인 것보다는 사람의 개선을 통해서 바꿔보고자 하는 좀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인적 교체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그 과정에서 온로비 사건이라는 게 터졌잖아요. 터졌죠. 네, 터졌죠. 그게 이제 전직 검찰총장, 당시 법무부 장관 그 뭐 부인이 관련된 사건이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적인 동력을 얻기가 어려웠죠.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 자신들의 어떤 치부를 가리기 위한 수단 아니냐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에 예, 좀 좌초된 측면이 있었죠. 그 온로비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제1호 특검이 임명됐던 맞습니다. 거 아니십니까? 네, 네. 어쩌면 그거는 검찰개혁 시도에 대한 저항의 의미로 누가 터뜨린 거 아닐까요? 그럴 당시에 그런 의혹도 있었죠. 있었던 네. 것이 사실이고 사실 또 결과도 별게 아니었지 별거 않습니까? 없었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득권 세력의 저항의 일환이었고 과거에 또 검찰이라고 하는 것이 박사님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만 505 화국 시절에 집권당이었던 민정당을 육법당이라고 불렀잖아요. 예, 육사 예, 출신과 예. 서울법대 출신의 법조인들이. 맞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구시대의 두 축을 이루는 집단의 하나가 검찰이었고 이게 이제 새로운 시대에 와서 개혁 작업에 있었을 때는 당연히 어떤 반동의 주체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측면이 있었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검찰에 한번 개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한 건 노무현 정부 때 네, 그때 강금실 법무장관 임명하고 네, 대통령이 직접 평검사들과의 대화에 나서고 네. 이때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또 실패했죠. 네, 그때는 일단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나이브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악이 존재한다면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악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풍기는 악이 있을 수 있고 예, 예. 그다음에 사회악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도적으로 그렇죠. 어떤 악이 쌓여가지고 예, 그 제도를 통해서 사람이 어떤 그 행동이 나빠지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노무현 정부는 기본적으로 제도적인 사회학의 측면을 인식하긴 했으나 본질적으로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좀 집중하고 좀 신랄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들이 과거에 정치 권력에 장악돼가지고 정치 권력에 잘 보이기 위해서 온갖 나쁜 짓을 했으니 예. 내가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나름 엘리트를 자부하는 집단인데 스스로 개혁 방안을 만들어내서 스스로 정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한 것 같고 예, 예. 그다음에 그런 기대들이 바탕이 돼서 제도적으로 완성이 될 때 그것이 참여정부가 얘기하는 민주적인 시스템의 완성이다라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검찰은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죠. 예. 검사와의 대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오만하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한테 대드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게 또 더 기가 막혔던 거는 저희 책에도 소개를 했습니다만 돌아와가지고 정작 그 장면을 생중계로 지켜본 시민들은 세상에 저런 건방진 집단이 있단 말이냐라고 그렇죠. 해서 만들어진 말이 당시에 검세 이런 말이 만들어졌잖아요. 유행어로. 검세. 예, 검세. 그리고 돌아와서 검사들끼리는 우리가 정말 잘했다라고 자평을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 앞에서도 당당하게. 네, 당당하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예. 또 그 토론에 달인인 대통령한테 약점을 딱딱 짚어가면서 우리가 다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당시의 검사들의 주장은 그거였죠. 그러니까 우리를 독립시켜달라 법원처럼 검찰총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검찰 조직을 운용하고 장악하면 네. 정치 권력과 완전히 분리되고 그러면 우리는 올바른 검찰로
태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거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하고 맞지 않는 것이죠. 네. 검찰이 갖고 있는 막강한 권한을 생각한다면 민주적인 정통성, 정당성이 기반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끼리끼리 권력을 행사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파쇼의 우려가 있는 제안이었는데 그것이 마치 가장 타당한 제안인 것처럼 얘기를 했었고 예. 그것이 아직까지도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내부 논리의 하나로 또 남아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에는 노무현 정부 때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될 텐데 네. 어떻게 해야 실패 안 할 수 있습니까? 네. 저는 상당히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일단 참여정부 때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검찰개혁이 어떤 점에서 취약점이 있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한다라는 걸 이미 겪어본 분이 대통령이 됐단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에 민정수석하지 그렇습니다. 않았나요? 예, 검사와의 대화 때 민정수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부에. 그렇습니다. 그때 민정수석이 바로 그 검찰개혁의 어떤 실무 맞습니다. 담당자인데 네. 본인이 실패한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누구보다도 당시의 어떤 개혁 과제에 좌초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고 이분이 또 그 뒤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는 과정,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각종 폄하 발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조현오 씨 같은 분 경찰청장이 뭐 무슨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 관련해서 예. 이제 예. 검찰이 수사를 또 안 했잖아요. 그거를 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 책도 썼죠, 직접. 네, 지금 대통령이 네. 검찰을 생각한다라는 책을 써가지고 개혁 방안에 대한 어떤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과거에는 검찰개혁의 방안을 토의하고 합의하느라고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방안은 나와 있죠? 지금 방안도 이미 나와 있고 그다음에 국민적 합의도 이루어진 상태란 말입니다. 네, 네. 참여정부의 검찰개혁에서 사실상 큰 걸림돌이 됐던 거는 대선자금 수사를 당시에 대검 중수부가 하면서 안대희 중수부장이 국민검사라고 칭송을 받고 그랬죠. 예, 지금 특검에 무슨 과거 그 박영수 특검에 선물이 답지하듯이 막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 네. 검찰개혁의 동력이 금방 소진돼 버렸었거든요. 함부로 손 못 댔죠. 그렇습니다. 인기가 워낙 좋으니까. 네. 그런데 지금은 그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를 통해서 국민들이 검찰이 권력과 결탁해서 이상한 짓을 할 때 얼마나 엄청난 일이 생기는지 맞습니다. 국가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걸 다 목격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우병우 그렇습니다. 수석을 보면서 네. 그다음에 그 대통령이 구속되는 와중에도 여전히 구속되지 않고 있는 검찰 출신의 우병우 이 모습을 보면서 또 느끼신 게 있었고 또 돈봉투 그렇습니다. 회식 사건. 네. 자기들끼리는 또 모여가지고 수사가 끝났다고 예. 서로 축하하면서 예. 돈봉투를 돌리면서 술을 마셨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민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예, 검찰의 소위 임계점을 보여준 것 같고요. 그런 동력들을 최대한 이제 뒷받침을 받아서 그리고 설계까지 다 되어 있으니 네. 이제는 그 제도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정치권의 뭐 발목 걸기 뭐 요것만 벗어나면 좀 수월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혁 과제로 나온 건 지금 공수처 네, 그렇습니다. 신설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 네. 필요한 거죠. 네. 또 뭐 있습니까? 또 법무부의 탈검찰화라는 그렇죠. 과제가 있죠. 예. 네. 법무부는 검찰 출신이 아닌 사람들로. 네. 또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검사들이 또 각종 국가기관에 파견돼 가지고요. 청와대를 비롯한 사실상의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검사들이 장악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각종 기관들의 검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도 정리를 해서 검사라는 집단이 기본적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수사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인권 침해를 막아내고 그다음에 불법적인 수사 같은 거를 통제하는 수사지휘 내지는 합법적인 공소유지의 역할에 예, 전념하는 예. 법률 전문가 집단으로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네. 혹시 가능하시면 내일 한 번 더 나오실래요? 아, 예, 그러시죠. 검찰이 도대체 어떻게 힘을 쓰기에 우병우 수석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지 예, 그 낱낱한 그 민낯을 예, 좀 듣고 싶어서요. 예. 기회를 주시면 뭐 고맙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권력과 검찰이란 책을 들고 오신 최강옥 변호사 함께 만났고요. 내일 2부가 또 이어집니다.